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새신랑이 된 구독자입니다. 평생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던 제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된 과정에는 드라마틱한 우연과 인연이 겹쳐져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 아버지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의 아버지는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 장남으로 자란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의 조부모님께 항상 너는 장남이니까 장남 노릇을 해야 한다. 동생들이 잘 되는 건 다 네 손에 달린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하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의 온갖 잡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동네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동생들과 부모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가난한 집에서 하는 공부는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차마 티낼 수 없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할 나이엔 일을 하느라 바빴고 사춘기가 찾아올 시기에도 일을 했으니 주변에 친구가 있을 리 만무했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 한 명 없던 아버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은 동네의 유일한 쌀집의 딸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쌀집 딸은 쌀집 사장님 부부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쌀집 사장님의 딸을 괜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돈 버는 기계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얼굴엔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목소리엔 걱정 근심이 묻어나는 아버지 눈에 쌀집 사장님의 딸은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사장님의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곤 했죠.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남기기도 하셨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란다. 우중충하고 친구 한 명 없던 아버지는 함께 있으면 불편하기만 한 쌀집 사장님의 딸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사장님의 딸을 피하지는 못했답니다. 사장님의 딸의 친절함과 꾸밈없는 모습에 마음이 열리고 만 것이죠.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쌀집 사장님의 딸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했지만 친구가 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죠. 쌀집 사장님의 딸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었던 아버지는 쌀집 사장님 딸의 수업 시간을 항상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 시간이 하루, 한 달, 1년 동안 지속되자 아버지와 쌀집 사장님의 딸은 친남매와도 같은 우정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내 동생은 5명이 아니라 6명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정도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쌀집 딸의 우정에 위기가 닥치기 한 달 전 쌀집은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첫 가족 나들이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평생 시골에서 나고 자란 쌀집 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 충분했고 쌀집 딸은 동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찾아가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잔뜩 자랑했다고 합니다. 오빠, 오빠는 서울에서 뭐 갖고 싶은 거 있나? 내가 뭐든지 사다 줄게. 말만 해라. 발을 동동거리며 서울서울 노래를 부르는 쌀집 딸의 모습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잠시.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봤던 아버지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울이라고 뭐 다르나? 어차피 사람 사는 동네인 건 똑같은데 뭐. 난 됐다. 필요 없다. 이 말을 들은 쌀집 딸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미국에서 왔다는 빵 같은 과자도 필요 없나?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됐다. 필요 없다. 라며 끝까지 자존심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을 한 걸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쌀집 딸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장님의 딸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유는 사장님이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서울의 유명 관광지에서 딸의 손을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사장님은 금방 찾을 수 있겠지. 국민학교 4학년이나 되는 애를 잃어버릴 리가 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지나왔던 길들을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장님의 여유로움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사장님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목소리와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봤나? 키는 요만큼 오고 오늘은 빨간 원피스를 입었는데 라며 당당히 딸의 행방을 찾았던 사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 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 신은 국민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 서울 말씨를 어색하게 쓰는 아이인데. 사장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부여잡으며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결국 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을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온 쌀집 사장님 부부는 반쯤 넋이 나가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애가 없어졌는데 내가 너무 여유로웠어. 거기가 여기 같은 시골도 아니고 애를 쉽게 찾을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됐어. 사장님 부부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채찍질했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어요. 애가 어디 끌려간 거면 어떡하지? 어디서 몹쓸 짓이라도 당했으면 어떻게 해? 살아는 있을까?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은 점점 늘어났고 결국 사장님의 아내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아내의 행색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몸져 누운 사장님 아내를 보았던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미라처럼 변하더구나. 사모님이 원래 볼살이 오동통하니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사모님의 윤기나던 모습은 딸을 잃어버리자마자 사라져버렸어. 모든 걸 포기한 것 마냥 입술만 뻐끔거리는 사모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생판 남인 나도 그 모습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사장님은 어땠겠냐. 사실은 사장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쌀집 문을 안 닫았던 건 사장님의 초인적인 능력이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아내가 몸져 눕고 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쌀집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해요. 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름시름 앓던 사장님의 아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한동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비극적인 쌀집 사장님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쌀집 사장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을을 떠나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쌀집 사장님은 여전히 쌀집을 지키셨어요.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깊은 부정에 감동한 마을 주민들은 쌀집 사장님을 번갈아가며 챙겼고 쌀집 사장님은 이웃 주민들의 보살핌에 감동한 것인지 금방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티를 벗어던진 쌀집 사장님은 아버지를 특히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던 아버지에게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쌀집 사장님은 거의 매일 아버지를 위한 요깃거리나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나를 더 챙겨준 분이셨지. 가끔은 시간 날 때 읽으라며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어. 동네의 소일거리를 소개해 주기도 하셨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 날이면 부모님한테 크게 꾸중을 듣고는 했는데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쌀집 사장님은 은인이었어요. 어느 날 던진 왜 쌀집 사장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챙겨주셨을까요? 라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딸 때문이었겠지. 사장님의 딸이랑 내가 친남매처럼 가깝게 지냈었으니까. 딸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면 나를 통해서 딸을 생각하셨을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아버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위해 어머니를 처음 집에 소개했던 날, 저의 조부모님과 친척 어른들, 즉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버지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어머니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어머니의 친정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집이었다면 그래 100번 이해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집은 홀어머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란 와이프를 반대할 만큼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어. 우리 집안이 정말 훌륭했다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음에도 대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친 내 와이프를 기특하다, 장하다 칭찬했었어야지. 아버지는 결혼할 상대 집안의 돈만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 어린 시절은 가족들을 위해 희생되었어. 가족들은 가난한 집안의 딸과 결혼한 내가 아내의 집안을 챙길까봐 걱정했던 거였다. 아버지의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어머니의 집안과 나눠 가지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 내 동생들은 대학도 가고 나는 상상도 못 해봤던 MT라는 것도 갔지. 거기서 여자친구도 만들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영화에서나 보던 청춘을 내 동생들은 누리고 있었어. 나는 그게 한 번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단다. 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나는 장남이니까. 그런데 둘째가 당연스럽게 던진 한마디가 내 정신을 돌아오게 했단다. 저는 아버지의 정신을 돌아오게 한 그 한마디가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는 제 질문에 아버지는 담담히 대답하셨어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던 날이었다. 세 번째 방문이었지. 둘째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더구나. 둘째는 나와 아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렀어. 아니, 그래도 손님인데 손님이 자리에 앉는 걸 기다려주지도 않았다고요? 그래, 그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러웠지. 그동안 내가 봐왔던 동생의 모습이 아니라 더더욱 놀랬다. 대체 뭐라고 소리를 지른 건데요? 부모님도 아니고. 형이 결혼을 한다는데 동생이 소리를 지를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두 눈을 살짝 감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죠. 동생은 이렇게 소리쳤어. 여자에 미쳐서 부모님이고 동생들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반응이 이해가 된다는 듯 계속해서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어이없지? 나도 그랬어. 형이 결혼하려고 데려온 여자 앞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꾸짖듯이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둘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 보이더구나. 둘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형이랑 결혼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야. 아버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왔는데 그딴 소리를 해?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게 없는 게 내 탓이니? 배우는 거 포기하고 가지는 거 포기한 대가로 너랑 나머지 애들은 대학을 갔어. 그게 다 누구 덕인데? 아버지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동생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되는 데까지 짓거려봐라 라는 식의 반응이었다고 하죠. 모든 걸 쏟아내는 아버지가 겨우 진정한 듯 하자 아버지의 동생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됐고 결혼 같은 거 포기해. 형은 그냥 지금처럼 부모님 부양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면 돼. 그게 형의 역할이야. 형이 태어난 이유는 그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 장남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남자랑 결혼하라는 여자는 사기꾼이야. 알겠어? 동생은 벙쪄 있는 아버지를 지나 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진해 보이는 남자 구워 삶아서 살림 좀 펴보겠다는 속셈은 이해하는데 그 순진한 남자가 내 형이면 곤란하지. 동생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그 말은 아버지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넋 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방금 한 말들 너 생각이냐 아님 가족들 생각이냐?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당연히 가족들 생각이지. 다들 마음이 약해서 차마 말 못하겠다는 거 내가 총대 메고 말한 거야. 이게 다 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정신 차려 형. 아버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족은 이 여자 한 명뿐이다. 그렇게 집을 뛰쳐나온 아버지는 그날 엉엉 울며 술을 마셨다고 해요. 친구도 꿈도 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대가가 겨우 이것이라니.
아버지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고 한동안 술독에 빠져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말없이 지키셨다고 하죠. 크나큰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다시 건져준 건 다름 아닌 쌀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쌀집 사장님은 술을 퍼먹고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술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셨어요. 쌀집 사장님은 울며 불며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며 지금 많이 취했다. 술 깨고 와이프 될 사람이랑 한번 찾아와. 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며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봐주셨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쌀집 사장님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어제 오셨던 사장님이 주소도 알려주고 가셨어. 꼭 같이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 얼른 일어나. 언제까지고 술만 마실 거야.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쌀집 사장님의 집에서는 맛있는 북엇국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집으로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식탁에 앉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그 자리가 조금 불편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아버지에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셨고 어머니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셨죠. 이 녀석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장님이라는 이야긴 들었는데 이 사람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철이 너무 일찍 든 게 티가 나는 애라 보다 보면 짠하고 그랬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조금 풀렸을 때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 사장님,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요 며칠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는데 사장님이 와주셔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네요. 사장님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대답하셨죠. 정신 차린 거 맞아? 아버지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못하셨고 사장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젠 네 인생 살아. 너도 사실 답을 알고 있잖아. 가족한테 인정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아가씨 못 만난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가족들의 무시였지만 아버지는 그런 가족도 가족이라는 생각에 쉽게 가족의 연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 취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장님은 그 생각에 불씨를 붙여주신 것뿐이었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니까 이후로는 문제될 일이 없었단다. 나는 가족들에게 결혼을 통보했고 아내와 곧바로 혼인신고를 올렸어. 혼인신고 사실을 들은 아버지의 가족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쌀집 사장님의 가게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아버지의 신혼집을 찾아가 문을 부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기로 다짐했다 하더라도 가족이잖니. 어떻게 가족이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그런데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어. 아버지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신 후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어가셨습니다. 너가 생겼거든. 결코 쉽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는 쌀집 사장님의 딸, 쌀집 사장님, 어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불러오는 어머니의 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저를 보며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셨다고 했죠. 물론 가정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즈음 또다시 아버지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날의 사건은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누군가 저희 집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어머니는 저를 감싸 안으셨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셨죠.
문 밖에 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부술듯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경찰이냐, 무슨 착오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와 저를 방 안에 둔 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온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은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는 아버지는 황당해하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갚냐 라고 큰 소리를 내셨죠. 하지만 집으로 쳐들어온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기겁을 하시며 남자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 종이는 분명 아버지의 이름과 인감으로 작성된 차용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이름에 당신 인감이지? 이래도 발뺌할 거야? 여기 적힌 날까지 돈 못 갚으면 당신 집, 차, 죄다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돈 갚아.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을 휩쓸고 간 이후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과 인감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무려 1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감도 아버지의 인감이 분명했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진짜 당신이 진 빚이 아니냐 라고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내가 진 빚이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죠. 아버지는 딱 하나 짚히는 곳이 있다며 오랫동안 인연을 끊어왔던 가족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던 아버지의 본가는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본가 주변 이웃들은 아버지를 반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사람들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어. 귀신이 데려갔나 싶을 정도로 쥐도 새도 없이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큰아들도 이젠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야?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었을 시점인 10년 전, 가족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는 확신을 가진 채 가족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가족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썼지만 그마저도 입증하기 쉽지 않았죠. 매일매일 수척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며 어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말겠다고요. 이 다짐이 실현된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기에 뒤의 내용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가족들의 뒤를 쫓으며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동생들이 그동안 큰 돈을 들여 사업에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 사업이 폭삭 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나서 사업을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형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결국 저희 집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가 빌린 적도 없는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긴 시간 운영했던 가게마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절망했고 저희 가족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단칸방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읽어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 아버지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쌀집이었어요. 가족들이 도망가고 사라진 동네를 배회하던 중 아버지는 쌀집 사장님과 재회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정을 듣게 된 사장님은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했었다며 아버지에게 쌀집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아버지는 쌀집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날부터 쌀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쌀집은 아주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 주문량은 적어졌지만 쌀집 운영에 지장은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오랜만에 쌀집에 방문한 아버지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건 많이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장님의 잃어버린 딸의 사진이었죠. 쌀집의 정중앙에는 잃어버린 딸의 사진과 돌아가신 사모님의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해요. 두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슬픔을 고스란히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된 아버지는 사장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자 쌀집에서 일을 한 첫날부터 가게의 두 사진을 꼼꼼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고 매일마다 액자의 먼지를 털어냈죠. 그런 아버지의 정성과 위로가 사장님에게 닿은 것인지 사장님은 아버지에게 일자리를 주신 것도 모자라 당장 먹을 쌀이 없어 굶기 직전인 저희 가족에게 도매가로 쌀을 넘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쌀값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사장님의 호의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가게를 자신의 가게처럼 여기며 정성을 다해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가족은 단칸방에서 작은 빌라로 집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쌀집 한 곳에서 떡집을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쌀집의 매상은 나날이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슬픈 변화가 있다면 쌀집 사장님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어요. 쌀집 사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가게에 나오지 못하는 날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낮에는 가게 일을, 저녁엔 사장님의 간호를 자처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쌀집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버지에게 쌀집의 장부를 넘겨주셨고 평생 동안 모아온 거래처 내역도 건네주셨죠. 아버지는 착실히 쌀집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저희 가족은 사장님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하교를 한 저는 평소처럼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통화 소리로 북적거려야 할 쌀집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저는 가게 앞 화분 밑에서 가게 열쇠를 꺼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부모님을 찾고 있는데 가게 안 전화기 옆에 쪽지와 현금이 놓여 있더군요. 쪽지에는 대형병원으로 오렴 이라는 내용이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대형병원은 쌀집 사장님이 얼마 전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오랜 설득 끝에 병색이 짙어진 사장님이 입원하신 곳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하신 병실로 찾아가니 사장님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착잡한 표정으로 사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죠. 사장님은 제가 온 것을 확인하시고는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가게 잘 부탁하고 우리 딸 만나면 아빠가 미안했다고 꼭 전해줘. 사장님의 마지막 부탁은 이것이었어요. 혹시나 딸이 부모를 찾아 가게로 찾아오면 잃어버려서 미안했다고 전해줘라. 사장님은 이 부탁을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쌀집을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쌀집을 끈기 있게 운영하셨습니다. 쌀집에서 쌀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며 쌀집 운영이 힘든 시기가 닥쳤을 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셨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부모님 덕에 저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군대도 무사히 다녀왔고 대학원은 해외로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과 가게,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던 집안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자 했죠. 그중 하나가 아버지를 속여 거액의 빚을 지고 사라진 아버지의 형제를 찾는 것이었어요. 해외에서 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에서 취업을 한 저는 일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라진 형제들의 행방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라진 형제들을 쫓았다는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라졌던 아버지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여 얻어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해외에서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불법적인 일로 부를 증식했더군요. 그들의 자식들은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막내 동생의 아들, 저에겐 사촌 동생이 되는 그 아이의 병역 문제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던 저의 사촌 동생은
끌려가다시피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신호탄으로 그들의 집안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던 것, 탈세와 횡령을 저질렀던 것,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돈을 몰래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던 것이었죠. 이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진 것은 모든 사건이 종결된 이후였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건 아주 잘한 일이었지만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연애 한 번 못 해본 노총각이 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더우대 멀쩡하고 직장도 번듯한 너가 아직도 장가를 못 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며 걱정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향해 요즘엔 30 중반에 결혼하는 게 대세예요. 저 이제야 겨우 30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저라고 연애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해야 했던 일은 연애가 아닌 아버지 형제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오랜 다짐을 실현시키는 일이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억울함은 술술 풀렸습니다. 함께 조사하던 동료마저도 일이 이렇게 풀려도 되나? 라며 의아함을 숨기지 못할 정도였어요. 일이 잘 풀린 뒷 배경에는 형제들의 평소 행실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 이 인간들 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다녔으면 주변 증언이 이렇게 많아?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증거를 모아주냐 이 말이야. 너네 아버지 형제들이라고 했지?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신기하다, 신기해. 뭐 이런 이유로 아버지 형제들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수월했고 저의 연애 사업의 시작일도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자 손도 못 잡아본 노총각에게 연애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일을 할 때 만나는 여자와 대화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상대를 연애 상대로 생각하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대의 남자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며 대화하는 꼴이라니 남자로서 매력이 들 리가 없었죠. 몇 번 만남이 성사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저의 능력이나 직업을 노골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나 정도면 언제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자신감은 내가 감히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 법인가 봅니다. 능숙하지 못한 현우 씨의 모습에 끌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우 씨랑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절 문자를 받았던 날,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수연 씨도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고 괜찮은 척 답장을 한 그 순간의 말이죠. 메시지를 전송한 저는 집으로 돌아갈 힘도 나지 않아 퇴근길에 있는 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잘 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근처에 있는 다리 위이더군요. 아버지의 일도 잘 해결됐고 직장에서의 일도 잘 풀리는데 대체 왜 연애만은 안 풀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오른편에 꽤 먼 곳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본 순간 저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돼! 제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은 투신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소리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한 채 그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리 좀 내려보세요. 멀뚱히 저를 쳐다보던 사람은 천천히 다리 위에 올렸던 다리를 내려놓았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이야기해요. 잠깐만요.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뎌 그 사람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시야에 완전히 들어온 그 사람은 멀끔하면서도 초췌한 얼굴을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방금까지 뛰어내리려던 사람의 성별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여성을 향해 대뜸 자기소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고 다행스럽게도 여성분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김지수예요. 김지수 씨의 이름을 들은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떠나면 지수 씨가 다시 투신을 시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이나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지금 여름인데요. 와 같은 대화가 이어졌죠. 아무 말이나 해대며 노력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지수 씨는 직접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뛰어내리려는 거 보고 놀라셨죠? 네? 죽어서 안 쫓아다닐게요. 현우 씨한테 피해갈 일 없도록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 말에 왜 울컥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떠나라 말하는 지수 씨에게 버럭 화를 내듯 말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지수 씨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오셨는데요? 재수 옴붙을까봐 오신 거 아니에요? 딱히 할 말이 없었던 저는 간신히 변명을 끄집어냈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이유는 말해주고 가야죠. 저는 여전히 이것보다 좋은 대답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이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지수 씨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죽기 직전에 웃을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수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지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더욱 힘들게 살았다고 하죠. 저런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제 말에 지수 씨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아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가 싶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공장에서 나온 위로금까지 꽤 넉넉했죠. 그런데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목숨값인데. 고생만 하다가 죽은 우리 엄마 목숨값인데 차마 쓸 수가 없었죠. 지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을 10년 넘게 못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싹 다 날렸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지수 씨는 라며 어버버거리고 있는 저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서 엄마 목숨값을 날려버렸는지. 엄마한테 미안해서 살아있는 게 죄스러워요. 지수 씨의 말을 듣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아버지의 형제들의 만행과 그 일들을 극복해낸 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처음 본 지수 씨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말을 모두 끝냈을 때 지수 씨의 두 눈은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니 저와 지수 씨 사이에는 묘한 연대가 만들어져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수 씨의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순 없지만 지수 씨의 어머니는 지수 씨가 살길 바라실 거예요. 지수 씨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발길을 돌리길 주저하는 지수 씨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지수 씨는 자신이 뛰어내리려던 다리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와 지수 씨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택시에 지수 씨를 태워보낸 뒤 저는 지수 씨의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한 지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는 지수 씨를 생각하며 또다시 그 다리를 찾았어요.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그곳에는 지수 씨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회한 지수 씨는 일주일 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밝아 보였습니다. 명랑하게 인사를 건넨 지수 씨는 왜 이제야 왔냐며 저를 반겨주었고 제가 아니었다면 그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고마우면 밥 사라는 저의 수준 낮은 작업 멘트에 지수 씨가 넘어와 주었기에 저와 지수 씨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를 만난 지 1년이 되던 때 저는 지수 씨와의 결혼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과연 지수 씨를 받아들여 주실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민은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었기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지수 씨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지 그러냐? 라는 반응이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 다르게 부모님은 덤덤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솜씨 좋게 좋은 처자를 만나나 보구나. 한번 데려와 봐라. 얼굴이나 한번 보게. 저는 부모님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저의 질문에 아버지의 반응은 매몰찼습니다. 너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아주 실망스럽구나. 너는 네 부모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인간으로 보여?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우리 집 살던 모습을 생각해봐라.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는 거 그거 아주 몹쓸 짓이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웠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월차를 썼고 지수 씨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쌀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에게로 향하는 내내 지수 씨는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뵈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수 씨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수 씨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지수 씨는 불안한 듯 연신 자신의 손가락을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런 지수 씨의 손을 맞잡으며 지수 씨를 안심시켰죠. 저와 지수 씨는 쌀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떡집이 된 가게 앞에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지수 씨를 격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애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건지 여자친구 한 번 안 데려와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데려오라고 그동안 소식이 없었나 보네. 얼른 앉아요.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다과상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수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고야 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수 씨와 마찬가지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기 때문이었죠. 지수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모님은 지수 씨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주어 고맙다 라고 말하며 지수 씨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성공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조수석에 앉은 지수 씨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현우 씨, 그런데 가게 안에 붙어있던 사진은 누구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한테 가게를 넘겨준 사장님 이야기 들었죠? 그분이랑 사모님, 그리고 따님 사진이에요. 사장님의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잃어버린 따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게를 유지해달라고. 지수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고 있는데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 사장님 따님 사진이잖아요. 언제 또 사진을 찍었어요? 나오는 길에 찍은 건가?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찍었어요? 아는 사람이랑 닮아서? 지수 씨는 우물쭈물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 어렸을 적 사진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저는 곧장 차를 돌렸습니다. 지수 씨가 내민 사진은 지수 씨의 어머니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 시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은 그게 유일하다고 했죠. 제가 차를 돌린 이유는 지수 씨가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내민 사진과 가게에 붙어있던 사장님 따님의 사진이 정말 똑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차를 돌려 운전하는 동안 지수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지수 씨의 어머니는 부모님을 잃어버려 고아원에 맡겨졌지만 비리로 운영되는 고아원의 정책으로 인해 부잣집의 하녀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너는 버려진 거다 라는 고아원장의 세뇌로 인해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도 했죠.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렸고 지수 씨는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 씨는 사장님의 손녀가 맞았어요. 아버지의 기억의 조각과 미약하게 남아있던 관련 서류들, 지수 씨가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들을 통해 사실을 밝힐 수 있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아버지가 지수 씨에게 처음 건넨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엄마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진 딸이었고 정말 사랑받는 딸이었어. 사장님,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딸 생각뿐이셨어. 그러니까 네 엄마가 사랑받은 만큼 너도 사랑받아야 해.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지수 씨는 어머니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야 했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수 씨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지수 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주변인들에게 이 드라마 같은 인연을 이야기하니 다들 쉽게 믿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저조차도 여전히 얼떨떨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확신에 가득 차 있으세요. 이젠 제 아내가 된 지수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가족을 보살펴준 사장님이 며느리도 보내주셨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보살펴줄게. 올해 설날엔 부모님과 함께 지수 씨의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흘러 완성된 이 인연이 영원토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도 기막힌 우연과 인연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